훈민정음은요, 창제되고 나서 몇백 년이 되는 기간 동안 제대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왜 훈민정음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여주가 이제 세종대왕님을 모델로 해서 발전하고 있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여기서 조금 사실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요. 훈민정음의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식민지 시기에 대한 이야기부터 간단하게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본 제국주의가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게 되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굉장히 많이 비하하게 됩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일본 측에서 활용을 했던 논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는 중세 부재론이라고 하는 건데요. 모든 국가들은 이제 고대, 중세, 근세, 근대의 순서대로 역사가 점점 발전해 왔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중세를 거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한국은 아직도 여전히 고대 사회의 후진적인 모습에 머물러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일본인들이 이야기를 했었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시에 일본인들이 이야기를 했던 건 식민지 근대화론이었습니다. 이제 한국은 중세 사회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식민 지배를 통해서 너네 나라의 수준을 끌어올려 주겠다 라고 이제 크게 두 가지 식민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 이야기를 이어나가기 전에 일단 요 당시의 일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들이 근본적으로 틀렸다 라는 거를 조금 먼저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요, 역사 같은 경우는 고대, 중세, 근세로 나누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들 중에 하나일 수는 있는데요. 그런 식으로 역사를 해석을 하게 되면 마치 그 틀에 끼워 맞출 수 있는 국가들의 역사는 굉장히 잘 성장한 것이고 그 틀에 끼워 맞출 수 없는 방식의 역사를 가진 나라들은 굉장히 후진적인 것처럼 비춰질 수도 있겠죠. 역사라던가 문화는요, 절대로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설정하고 이 틀에 맞는 역사는 우월하고 이 틀에 맞지 않는 역사는 저급하다라는 식의 논리는 배제해야 된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해방되자마자 한국역사학회와 한국국어학계에서 훈민정음을 발굴해냈다라는 표현을 조금 사용을 하고 싶은데요. 훈민정음은요, 당시에 창제되고 나서 일제강점기 직전까지 몇백 년이 되는 기간 동안 제대로 사용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지금 저희는 왜 훈민정음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을까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훈민정음이 창제되는 배경을 이해할 때는 조선 안에서만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조선이 주변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까지 같이 살펴봐야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조선 같은 경우는요, 중국에 있었던 명나라를 섬겼던 나라였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강력한 줄로만 알았던 중국이 서구 세력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걸 직접 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식민지 시기를 겪고 나가게 되죠. 식민지 시기가 끝나고 나서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다시 한번 태평양 건너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흥 대국이 떠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하게 되죠. 한국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일제에 의해서 역사적 자부심이 굉장히 많이 훼손당했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가 너네가 무시할 만큼 후진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강조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영어라고 하는 문자가 굉장히 급부상을 하게 되죠. 그동안 조선에도 사용하고 있었던 한자 같은 경우는요, 표의 문자라고 하고요, 알파벳 같은 경우는 표음 문자라고 합니다. 근데요, 그동안 한자만 사용하는 줄 알았던 우리나라가 역사 속에서 표음 문자를 발명해냈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알파벳이 굉장히 사용하기 쉬운 표음 문자인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 때 굉장히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문자가 있었다. 우리의 문화가 이미 몇백 년 전에 이 정도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해방 직후에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몇백 년 전에 이제 세종대왕님 같은 경우는요, 도대체 그 힘든 노력을 들여서 훈민정음을 대체 왜 만드셨을까요? 근데 여기서는요, 다른 나라들과 당시에 관계를 맺었던 조선의 입장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조선이 건국되기 직전, 그러니까 고려가 멸망하기 직전으로 시간을 조금 되돌려 볼게요. 고려 말까지 중국에서는요, 이제 북방민족 몽골족이 세웠던 원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그 끝물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부패한 상태였고, 그때 북방 세력에게 밀려서 중원 남쪽으로 살짝 밀려나 있었던 한족들이 다시금 올라오기 시작을 하면서 원나라를 아예 멸망을 시키고 명나라라고 하는 나라를 새롭게 건국을 하게 됩니다. 명을 처음에 세웠던 명태조 주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주원장은요, 본인이 새로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되면서 사건을 하나 일으키게 되는데, 그때 일으켰던 사건이 바로 문자옥 이라고 하죠. 원나라 때 활동을 하던 언어학자들이라던가 역관들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을 전부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나라 때 통용이 되던 이제 문자나 언어와 관련된 서적들을 전부 다 불에 태워버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한다, 우리는 앞으로 공식 문서를 쓸 때 이 한자들을 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때 명태조 주원장이 작성을 해서 만들어냈던 책이 바로 홍무정운이라고 하는 책이었대요. 홍무정운이라고 하는 책은요, 이제 한자들의 발음을 베이징식으로 다시 정리한 책을 말을 합니다. 생각을 조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문자나 언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사투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때 당시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원나라의 잔존 세력들이 주원장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말들을 사용해서 역모를 꾸밀 수도 있는 거고, 통치에 반기를 둘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그런 반항 세력들을 억누르기 위한 장치가 바로 문자와 언어였던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대요. 그렇다면 조선으로 조금 돌아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명나라를 이제 섬겼던 나라였기 때문에 당시 명과 얼마나 사대 관계를 잘 풀어나가느냐가 굉장히 조선에서는 외교적으로 중요한 그런 사항이었던 겁니다. 왕이 새로 등극하게 되면은 명나라에 가서 책봉이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됩니다. 명황제가 책봉을 내려줘야 조선의 왕은 공식 오피셜한 왕으로 이제 인정을 받았던 건데, 1대 태조 이성계, 2대 정종, 3대 태종 이방원, 3대 태종 이방원이 되어서야 명나라에서는 책봉을 내려줍니다. 그러니까 1대 왕과 2대 왕은요, 책봉을 받지 못했던 거예요. 사신이 갔는데요, 명나라 주원장이 원했던 한어 발음을 하지 못했대요. 너네 한어 발음이 굉장히 조악하구나, 너네는 다시 연습을 해와야 되겠다 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단련을 시켰다는 거죠. 이런 사례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당시의 중국에서는 이런 어떤 문자와 언어를 중요하게 여겼었던 거죠. 이제 유명한 세종대왕님께서 새로 이제 왕위에 오르시게 됩니다. 명나라에게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명나라의 어떤 공식 문자 체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점은요, 한자는 배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중국에서 귀화했던 이제 번역관들이 있었대요. 조선 초에 귀화를 했던 번역가들이 나이가 들어서 다 죽어가던 시점이 세종이 왕이 되었던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선 안에서 이제 한어 전문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리고 무엇보다 당시의 번역관이라고 하는 사람들 자체가 정말 조악하게 단어 한두 가지 정도만 번역해내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세종은 굉장히 아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거예요. 그 어려운 표의 문자를 우리가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까 굉장히 큰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려내게 되죠. 표의 문자인 한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표음 문자라는 하나의 도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하게 된 문자가 바로 훈민정음입니다. 그렇게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게 되는데, 일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훈민정음을 익혔던 거는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글 공부를 해야 했던 양반 자제들과 역관의 아들들과 생원, 진사 같은 사람들을 가장 먼저 훈민정음을 익히게끔 지도를 했다고 해요. 왜냐면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되어서 한어와 한자를 익혀야 됐기 때문에. 그만큼 당시에 세종은요, 명나라를 섬기는 조선의 임금으로서 한어 한자 전문가를 양성해야만 했던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와 노심초사한 마음 속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지금 저희가 굉장히 감사하게 쓰고 있는 문자지만 조선 안에서만 그 창제의 배경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아가서 당시 조선과 그 주변 국가들의 관계성 속에서 파악할 수도 있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여러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안녕.